아마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실 거고 또 존경하는 분일 겁니다. 신뢰하는 분이고 재심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주로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예, 요즘에 재심 사건이 여러 군데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집중하고 있는 사건은 창원에서 발생했던 외국인 무기수 사건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뭐 박준영 변호사가 맡고 있는 사건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잊혀져 갔지만 한때는 사람들이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고 그리고 유죄를 선고받거나 또 예. 그 피해자들이 어쨌든 유죄를 선고받고 범인으로 몰려서 예. 갔는데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 지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 죄가 없는데 무리한 수사로 네, 맞습니다. 무리하게 기소가 돼서 네. 법원은 그 조작된 증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뒤집는. 맞습니다. 최근에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 승소한 지난 사건이? 11일에 재심 무죄 예. 선고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2003년에 진도에서 발생했던 저수지 추락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태우고 가다가 졸음운전으로 차가 추락했고요. 예. 아내는 못 빠져나왔습니다. 돌아가셨고 남편은 빠져나왔는데 이제 보험이 여러 건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금 목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무기징역 받았는데요. 예. 이제 재심이 확정됐고 근데 안타깝게도 혈액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남편분이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피고인석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재심을 통해서 지난 11일에 이제 무죄가 나왔고 예. 이제 검사의 항소 포기로 확정이 된 사건입니다. 그거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저 당사자도 생존해 있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돌아가신 지가 2년이 됐습니다. 예. 이제 재심 준비 단계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예, 싶다. 예.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무죄 증거들 많이 찾았고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위법도 또 확인했고 예. 그게 재심 사유로 인정받았습니다. 예. 박준영 변호사가 그동안 승소했던 사건들은 제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때도 인터뷰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예, 그 슈퍼 예, 살인 사건, 삼례 사건, 예. 약천 오거리 약천 사건, 오거리 사건, 예, 이제 무기수 김신혜 씨 사건, 예, 김신혜 씨 사건이 또 최근에 예, 낙동강명 살인 사건, 화성 사건, 예. 청산가리 사건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그런 사건들 대부분이 예.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한 재심에서 무죄로 완전히 결과가 바뀌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바뀐 결정적인 이유는 수사기관의 잘못이죠. 수사기관의 잘못, 예. 잘못과 또 재판의 잘못도 있었고요. 재판의 잘못도. 그리고 또 변호의 잘못도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법 왜곡죄나 이런 재판에 대한 소호 문제 예. 는 재판관 또 증언 문제까지 예. 대법관 증언 문제까지 어찌 보면은 박 변호사가 이건 당연히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박준영 변호사가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예. 그래서 네. 야 박준영 변호사가 지금 얘기했던 수사기관의 잘못, 재판의 잘못 예. 바로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 왜곡죄. 예. 이게 아마 거의 통과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24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예. 자, 이렇기 때문에 박준영 변호사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 왜곡죄 뭐 언론에서 또 시민단체, 법률가 단체, 대법 법원에서 비판의 목소리 좀 수기해라, 공론화해야 한다, 시간을 갖고 하자라고 하지만 박준영 변호사는 찬성할 것 같은데 박준영 변호사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SNS를 통해서 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여러 재심 사건에서 저는 많이 봤습니다. 법 예. 왜곡 사례를요. 예. 수사기관 그리고 법관의 그런 그 법 왜곡 사례를 보면서 이건 범죄다라는 생각도 했죠. 예. 이건 처벌해야 되는 예,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법 왜곡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제가 보이는 이유는 예. 법 왜곡죄가 없다 하더라도 현행법 체계하에서 그런 명백한 불법 행위는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 왜곡
법외국죄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그 처벌 규정을 만들고 운영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죠. 예. 예를 들면 수사나 어떤 재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와 판사를 고소하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예. 네. 물론 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용 가능성은 이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하는 것의 어떤 남용 가능성보다는 일단은 고소를 해가지고 이게 사건화 된다라는 것이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 이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거든요. 권력을 비판하고 하는 어떤 판결도 얼마든지 법 왜곡 사례로 이제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감으로 작용합니다. 제가 사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간첩 사건을 하면서 제 공안 사건으로 이제 수사 피의자가 돼본 적이 있거든요. 예. 변론 자체를 문제 삼았었습니다. 물론 법정 외의 변론이었죠. 수사를 받는다는 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업무의 위축으로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소신과 양심의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법조항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유리와 불리라는 것 자체 이게 판단이 너무 어렵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선택하고 사실을 확정하고 법을 해석하고 운영하는 그 판단 문제를 법의 잣대로 평가한다라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는 명확한 법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해야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어떤 죄가 되고 안 되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불명확한 확장 가능성이 있는 법을 만들어서 업무를 위축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고소가 고발의 어떤 남발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법이라는 것은 더 공론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어제 민주당이 본회의에 네. 이 법 왜곡죄 관련 법안을 상정을 하면서 예. 법사위원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의원총회를 거쳐서 예. 수정안을 상정하겠다. 예. 왜냐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과 비판이 많다 보니 예. 일단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국한한다. 형사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을 해서 지금 박준영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고 그랬더니 박준영 변호사는 이것이 결국 사법기능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오늘은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일은 소수자와 반대자를 옥죄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예. 제가 그 수정안 보면은 예. 합리적인 법인의 재량적인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네. 자,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걸 넣은 모양이에요. 네. 넣은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 조항은 살리면서 논리 경험칙의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제가 어제도 이 조항 읽으면서 좀 추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근데 예. 사실 의도가 있다라는 거, 의도적이다. 의도가 있다 없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유리 분리라는 개념은 굉장히 불명확한 개념이기도 하죠. 사실 지금 현행법에 유리 분리라는 그 개념이 법에 포함된 게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또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예. 박준영 변호사와 예. 같은 생각은 아니지만 예. 조금 전에 그 수정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예. 그 수정안 같은 경우를 보면서 예.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예.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예. 이걸 판단하는 사람은 법관이겠죠? 또 하나 수사기관에 예, 수사기관이죠. 먼저는 그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예.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재판에 넘겨야 예. 법관이 판단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수사기관의 수사관과 뭐 검사가 됐든 지금 앞으로 예. 경찰이 예. 됐든 그리고 또 판사 예. 똑같은 또 이 경찰이나 예. 똑같은 판사가 또 이 경찰과 판사를 수사하고 재판하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예,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하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정치와 권력과 여론의 힘에 의해서 예. 이렇게 고소한 사건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걸 다 무시하고 판단을 엄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수사 과정에서 그게 엄청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박준영 변호사가 검찰개혁위원회 활동도 하셨죠. 예, 검찰개혁위원회 활동하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하에서 지금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고 예. 지금 이런 사법개혁 관련 법안 민주당이 네.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네. 있는 네. 이 사법을 개혁해야 한다는 이 법안 특히 예. 법왜곡죄, 예.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언 네. 관련 의견을 SNS에 그 글을 쓰시는 것 말고 예. 뭐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 또 검찰개혁 추진단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예, 예. 그렇게 좀 이렇게 그 전하신 적이 있으세요?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예.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에서의 어떤 의견 요청은 없었고요. 예. 그리고 글을 쓰면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개혁이라는 단어는 뭔가 나아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개혁 법안이라는 그 구호가 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법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숙고하자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반개혁으로 뭔가 오해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것 흔히들 때문에 개혁에는 저항이 따른다. 예. 개혁을 그- 추진하는 세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항 세력으로 비춰질까봐 예. 우려스럽긴 하지만 숙고해야 된다라는 거 지금 정말 필요한 어떤 가치이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리하고 정돈된 언어로 SNS 글을 썼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방송이나 이런 요청은 부담스럽죠. 예. 왜냐하면 저는 경험이나 지식이 많이 부족해요. 예. 근데 이 큰 담론에 대한 얘기를 어찌 제가 할 수 있을까? 다만 오늘 자신 있게 나온 이유는 그래도 서민들 사건 주로 했고 그리고 이 개혁 법안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일을 계속 해온 사람이다 보니까 예. 그래도 제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하자라는 얘기에 대해서 좀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그러면 때문입니다. 축약해서 말씀하시면 민주당은 어쨌든 과거에 예. 수사기관과 또 법원에서 예, 그 권력을 동원해서 예, 그 또 이른바 정치 검찰이 예,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왜곡하고 예. 또 재판을 왜곡해서 예. 잘못된 결론을 해서 피해를 양산했고 우리 사법 질서를 왜곡시켰으니 예.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예, 우리가 예. 수십 년 동안 그것을 반복되는 걸 보아오지 않았느냐. 예,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는 또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예. 사법 시스템에서 현실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겪는 문제들은 정치인과 권력자의 사건이 아니거든요.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다수의 문제에 관련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정치인의 어떤 권력적인 사건의 중심을 두고 뭔가 거기에 어떤 문제점을 보면서 하는 개혁에 우리 서민들까지 너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논의의 중점을 네. 이른바 이 정치인이나 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정치인이나 이런 집단이 아닌 예. 서민 예. 보통 사람으로 그 시선의 관점을 한번 옮겨야 됩니다. 옮기면 이거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재판소원도 일각에서는 이렇게 활용될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렇죠.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아주 그렇죠. 냉정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딱 되는 순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예. 재판소원제가 만약에 이게 예. 통과가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지?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는 그냥 예. 의원직이 유지되는 유지할 건가?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또 새로운 예. 재판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거든요. 정지시켜가지고 어떤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임기를 연장시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재판소원 제도가 오판을 바로잡고 그리고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상적인 어떤 구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지하는데 사실 우리 국민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예, 예. 마지막으로 그 의존하고 의지하는 기관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잖아요. 예, 예. 사실은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법원에서도 뭔가 이게 안 됐다고 생각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한 번 더 예. 그런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우리 서민 보통 사람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다만 걱정되는 건 워낙 사건이 너무 많이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그거는 있는데. 국민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예. 권리 구제 수단이 많아진다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예. 하지만 수단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투입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은 국민 세금입니다. 예를 들면은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급증하는 헌법재판소 사건들, 헌법소원 사건들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대만의 사례를 들더라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들었습니다. 6배가 증가했거든요. 지금 현재 재판소원을 도입하면서 도입하고 나서 그럼 현재 헌법소원 사건 2,500건 정도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6배라면 15,000건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조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되거든요. 그거 다 세금입니다. 근데 그렇게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예. 얻을 수 있는 효과도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독일 경우에는 거의 재판소원 인용률이 0%에 가깝다고 하거든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긴 했는데. 예. 그 많은 사회적 비용을 투입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이렇게 제한적이고 협소한데 예. 국민들이 이걸 알고 이 제도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 구호가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예. 이 매력적인 구호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지 이 매력적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입해야 될 사회적 자원을 생각한다면 이거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건 지금도 그 부분에 그 대해서도 부분에서도 제가 사실 한때는요. 예. 저는 대법원 재판에 실질화를 얘기했었습니다. 실질화요? 예. 대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재판연구관에 의한 재판이고 대법관 한 명당 사건을 처리하는 게 이렇게 많이 처리하다 보면은 이 실질적으로 대법원 재판이 대법관이 내 사건을 바라봐주는 재판이 될 것이냐 이건 아니다. 실질화를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20년 가까이 이제 법조계에 종사하다 보니까 좋습니다. 대법관을 2배로 늘리면 대법원 재판 빨라지겠죠. 그리고 대법관이 살펴보는 사건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법원 재판을 실질로 하는데 투입하는 또 사법 자원이라는 게 재판 연구관이 많이 늘어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재판 연구관은 하급심에서 판단하는 우수한 인력들, 베테랑 인력들이 이제 투입되는 거죠. 재판연구관은 각 그 젊은 판사들 중에 상당히 능력이 뛰어나고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예. 그렇게 하급심에서 그 하급심 재판을 충실화해야 될 어떤 인력들이 대법원으로 투입되면은 하급심의 부실로 이어진다는 거죠. 예. 하급심 부실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 하급심은 재판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더 부실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대법원 재판은 법률심이거든요. 하급심 재판이 충실해야지 대법원 재판도 충실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급심이 부실한데 그 부실한 하급심의 어떤 문제점을 대법원 재판으로 바로잡는 거 한계 있습니다. 예. 기본 구조가 부실한데 상층부를 확장시켜 가지고 어떻게 그게 이게 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일단은 하급심을 좀 충실하게 하는 게 맞다. 사법자원이라는 걸 잘 배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대법원도 충실하게 하자. 그리고 26명 늘리고 재판연구관도 대폭 늘리자. 예. 그리고 하급심도 판사들 많이 뽑자. 근데요. 우리의 자원, 세금과 이 예산이라는 것이 사법 시스템에 쏟아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박준영 변호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일단 예.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예. 사법개혁 법안 일단 첫 번째로 법왜곡죄 법안은 곧 통과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직까지 현장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이 상황에서도 저희가 박준영 변호사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은 법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또 절대적으로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는 예. 또 하지만 한 번 잘못 만들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 민주당 또 국회에서도 박준영 변호사의 이런 목소리들을 다시 한번 들어서 좀 숙고하고 앞으로 입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그다음에 또 아마 헌법소원이나 이런 절차를 또 거칠 수도 있잖아요. 법 왜곡죄의 예. 경우에는 뭐 이렇게 예. 되돌릴 가능성이 있겠지만 예. 재판소원 제도하고
그리고 대법관 증언 문제는 한번 크게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되돌리겠어요. 예. 그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진영 변호사의 이 목소리 이 정치권에서도 한 번쯤 다시 한번 좀 들어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또 오랜만에 들은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